물권법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고 배운 부분이니까 기억을 좀 빨리빨리 되살려야 되고, 거기 1번에 이제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은 이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고, 직접 더 나아가서 독점해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절대권으로 성질을 갖고 내가 이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침범하지 않게 된다. 해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권의 성질을 갖게 되고, 절대권의 성질을 갖다 보니까 누가 어떤 물건에서 어떤 종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공시해 줘야지 내 권리를 침범을 안 하게 되니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건의 종류 내용을 공시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 공시 방법을 갖추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물건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한정을 지어놓자. 그래야지 공시 방법 갖추기가 용이해진다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게 되고,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이 정하는 외에는 개인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게 되고, 요게 저 서론 부분의 기초인데 이걸 또 옛날처럼 30분 걸려서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 없고, 1.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점에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거꾸로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성립할 수 있다. 2번이 틀렸나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야 되니까 어떠한 물건인지 현존 특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접 지배가 가능해요. 그 대신 채권의 경우는 그 반대예요. 채권의 경우는 이런 건 어찌 될까요? 매매 같으면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 중인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현재 건축 중인 건물 또는 장래 제작될 물건, 지금 현존 안 돼 있지 않은 물건이죠. 장래 제작된 물건, 이런 매매도 유효해요. 왜냐? 이 경우는 이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제 조건, 채권을 갖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해달라고 청구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는 객체가 현존 특정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야 되니까 어떤 물건인지 현존 특정이 되셔야 되고, 따라서 2번은 틀렸고, 3번의 물권 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외에는 개인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여기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법률이라 그래요. 명령이나 규칙은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제정되는 법들을 말하고, 그럼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만을 말한다. 이유가 뭐냐? 원래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중차대한 물권의 종류 등을 만들어낼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니까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을 빌려서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야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부에서 명령이나 규칙 형식으로 물권의 종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따라서 3번 질문은 맞고, 그 다음에 채권의 공시는 불필요하지만 물권은 공시 방법 갖춰야 된다. 물권은 동일 목적물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우선적 효력이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론 이 원칙에 따른 외에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는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에 물권 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이 물권 법정주의가 갑자기 또 부쩍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근데 이게 이제 옛날하고 문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 또는 간섭법이 정하는 개인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총 8개가 있고, 그 다음 법률 말고 뭐에서도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상권에서 배우게 되는 분묘 기지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간섭법에서 인정된 물권의 종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물권 법정지와 관련해서 이 간섭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에 관한 판례들이 요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 두 개고, 그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2번에 1번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온 판례죠. 미등기 건물의 양손에게 간섭법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 없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지금 건물을 신축을 했다, 미등기다, 미등기 건물을 의뢰에게 매각했다. 그럼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라고 매수인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아직 매매될 건물을 안 납부했고 건물 인도받았다, 근데 등기 전은 못 받았다, 미등기 건물이니까 이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형식주를 취하는 현행 법제에서는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건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나온 판례인데, 장관 시간, 이게 20년을 말하는데, 장관 시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취소로부터, 진짜 한자로 좀 써놓던가, 연못지자요. 그 다음에 지소 해서 요거는 못소자, 늪을 말해요. 그래서 지소 그 말은 연못과 늪을 말해요. 여기 다 앞에 물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소자도 지소 해가지고 요게 연못하고 늪을 말해요. 이렇게 늪을. 그러니까 한자로 좀 써놓으면은 여러분 찾아서라도 연못하고 늪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지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무식한 놈이야 이게. 연못과 늪. 그럼 지소로부터, 그래서 관계용 물, 연못과 늪으로부터 관계용 물을 써온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간섭법상 용수권이 인정이 되는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요? 상림권에서 공유하천 용수권이라고, 뭐 영산강이나 낙동강 공유하천으로부터 물을 끄집어서 쓴다, 그다음 공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이게 공유하천 용수권이에요. 근데 공유하천 용수권은 간섭법에서 인정될 수가 있네요. 간섭법 있으면 간섭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간섭법상의 용수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냐 그러면은, 거기 지소, 연못과 늪이 사유지예요. 사유지. 공유하천이 아니고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거기에 이게. 여기 사유지라고 말, 지소가. 그 토지가 사유지면 요거는 개인 하천이 되고, 공유지면 공유하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소가 사유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하천 용수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섭법상 용수권, 여기 이제 지역권을 말하는데, 간섭법상 용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나온 판례인데, 요즘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게 말로 늘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하튼 간섭법상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소가 사유지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최근 판례요.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일반 주민들이 자유로 이용한 경우 공원 이용권이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 요거는 공원 이용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 뒤쪽에 공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만이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3번 요 공원 이용권이나 배타적 권리는 간섭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고, 4번의 경우는 이것도 최근 판례로서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된 거고, 타인의 토지를 사실상 장기간 평원 공연의 통행상 간섭법상 사도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간섭법상 사도 통행권이 인정이 돼버리면 요게 민법이라든가 또는 관습법 어딘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요 사도 통행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법 법률 어디에도,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도 통행권을 간섭법상 인정하게 되면 물권 법정주에 반한다, 그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시간 중에 저기 경기도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 옆에 산동네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섭보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 거역이고. 5번은 뭐 물어봤나요? 5번은 요거는 아시겠죠? 토지의 분묘 설치를 홍해하면서 등기 없이도 물건으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요 분묘기지권, 요게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과 더불어서 간섭법에 인정되는 대표적인 물건에 해당이 되고, 그 위의 것들은 거기 열관과 전부 간섭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데, 시험에서 종류부터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3번의 1번 지문이에요. 간섭법상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3번의 1번 지문. 원천권 3번은 답이 1번이고, 여기가 원천수, 요 물, 요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원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천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간섭법상. 그래서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해서 종료심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은 3번의 1번이고, 그러니까 2번 지문에다가 3번의 1번 간섭법상 원천권이라는 물권도 인정되기 어렵다, 이것까지 추가시키면은 최근 판례들이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 거기 등장한 거예요. 거기 2번 지문만 빼놓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서 강업권, 이것도 여러분 기출문제예요. 그 3번 문제도 실제로는 기출문제인데, 강업권, 어업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강업권, 어업권, 왜 이거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준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강업권이나 어업권이 인정이 되면은 강물이나 수산물을 채굴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점해서 채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물건을 지배한다, 물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강업권, 어업권을 준물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물권이라고. 구분재산권은 우리 민법 289조 2에 명문의 규정이 있네요. 구분재산권은 간섭법상 물권이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물권이에요. 요거는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1984년도에 수도권의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구분재산권이 새로이 도입됐다고 가르쳐줬죠. 우리 민법이 도입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민법 말고 간섭법상 인정된 물권이고, 따라서 4번 지문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물권이고,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고, 강업권, 어업권은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준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답은 1번이고, 원정권은 간섭상 물권 인정되기 어렵다, 고약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것은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의외로 이 점을 한번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이 물권과 채권은 뭐이다? 재산권. 재산권은 특징, 재산권 하면 항상 특징이 있어요. 양도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는 항시라도 어디서 나오니까. 재산권은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자가 사망하면 전세권은 상속인이 상속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책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전세권도 뭐니까 물권은 재산권이니까 죽으면 상속에 가는 거, 이렇게. 근데 양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양도와 관련해서 물권이요, 채권이요, 재산권이요 다 양도가 가능한데, 여기에 물권은 양도 금지의 특약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시킬 수가 없는데,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이다 보니까 요거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은 특약에 의해서 요거는 양도를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현행법상 물권으로 돼 있죠. 근데 전세권은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지상권 같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처라면서 지상권 절대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의 특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특약은 무효예요. 물권이니까. 따라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설정 행위에서 이렇게 양도를 금지시키면 양도 못하죠. 따라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원리는 특약에서도 양도를 금지시킬 수가 없는데, 전세권만큼은 역으로 설정 행위에서 양도 등을 금지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양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채권처럼 돼버려요. 그럼 왜 전세권은 현행법상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처럼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뭐 하느냐? 배경에서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물권으로 되는 전세권은
옛날 자유당 시절 50년대 우리 시중에서 간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채권적 전세로부터 이 전세권이 유래가 되다 보니까 채권으로서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채권처럼 특약에 의해서 양도 등을 금지시킬 수가 있다. 전세권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406조에 의하면 전세권은 설정에 의해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연구를 잘하고, 따라서 1번에 물권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설정에 의해서 양도 등을 금지시켜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나 전세권만큼 외적으로 양도를 금지시키고 있다. 정리 딱 하고, 채권은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양도 금지 특약 매점 양도 뭐 하는 거예요? 채권은요. 그다음 물권은 동일물이에요. 동일한 내용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나 일물 일권지 원칙에 따라서 채권은 그렇지 않다. 이중매매 같은 걸 떠올려보라 그랬죠. 채권은 비비했다는 권리니까 동일 토지에서 각과 매매하고 다시 각과 평이 또 매매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을 객체화하는 현행민법상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니까 4번은 맞고, 5번의 경우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더라도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다. 틀려있죠.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모든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과 분리처분 못해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약정하면, 채권은 양도금지 특약에 해서 양도를 금지시키니까 그러면 저당권도 양도 뭐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종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5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물을 객체라는 것은 용익물권이겠죠. 답은 3번이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동산부동산, 불문, 점유권도 동산부동산, 불문,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 기타 특별법에 또 객체로 되는 게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답은 3번이고, 물권의 객체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참, 물권은 물건을 직접 더 나아가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일단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은 물건이어야 돼요. 다만 이제 물건이 아닌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표 중에 방금 이야기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지상권, 전세권의 경우, 이거는 물권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죠.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나 외적으로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그냥 이제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어찌해야 되는가? 직접 지배해야 되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니까, 직접 지배하려면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어떤 물건인지 특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물건이어야 되고, 독점에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자 물권법에서 자주 나올 때 독립한 물건이자 물권의 객체가 되고, 따라서 원칙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또는 구성 부분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겠죠.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 물권의 객체에서 틀린 것은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가 건물은 매수인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어른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일단 1번은 틀려있죠. 등기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매수인한테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의 물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고, 따라서 1번은 틀렸고,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맹입 방법에는 원래 이제 여기 수목의 집단들, 요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놓는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토지가 있고 여기에 수목의 집단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수목의 집단은 원래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수목의 집단만을 토지하고 분리해서 따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인데, 과거 60년대까지 이거를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래 관행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70년대 들어와서 법률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게 임목에 관한 법률, 동법률에 의하면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 따로 하고 수목의 집단 등기 따로 했으니까, 등기 따로 했다고 말하면 요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니까 소유권이나 이건 특히 중요한 게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요 등기란 것이 산림 소유자 의무상이 아니니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여기다 이제 입상 금지 그러고 소유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의 수목의 집단이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인가를 공시를 해준다. 이런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게 극히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지만 등기 토지 등기 따로 되어 있고 요거 명인 방법 공시 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따로 갖췄다 그 말은 독립한 이것도 부동산이 된다. 다만 요거는 이제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공시 방법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저당권 기한 될 수 없다. 요런 이야기니까 요거는 특히 잘 물어보고 거기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의 물권 변동이 흐르기 없다. 명인 방법으로서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려면 명인 방법이 어떤 수목의 집단인지 특정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누가 소유자인가가 공시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공시 방법이 계속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말뚝박고 입상금에 소유자 홍길동 했는데 요걸 어떤 놈이 뽑아버리면 계속성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명인 방법으로 소유력 인정이 안 되니까 명인 방법이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서 효력 인정이 되려면은 첫째 어떠한 수목의 집단이 특정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소유자가 공시가 돼야 되고 현재 누가 소유자인가 현재 소유자가 그 다음에 그 공시 방법이 계속되어 있어야 돼요. 요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명인 방법이 공시법에서 효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당연히 맞고 3번은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한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래 건물은 한 동일 한 계약을 해요. 따라서 한동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여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외적으로 한동의 건물을 가로로 세로로 구분해서 구분된 부분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구분 소유권 이런 경우 빼고는 한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번의 경우에 갑이 임차한 의리 토지에서 갑이 임차인이고 의리 소유자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농작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쪽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도 186조, 187조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쪽파 농작물에 대해서 법률 행위에서 매도한 경우 정도 매매한 계약 체결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게 소유권이 매수로 넘어가려면 뭐 하면 돼요? 물권 행위하고 명인방법을 갖추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수인 병이 명인방법을 갖춘 쪽파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공시방법, 명인방법 갖추면 소유권 이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물일권자 관련해서 1. 맞고 그나저 외가 있다. 그게 2번 질문이에요. 한 개의 물건의 일부라든가 또는 여러 개의 물건의 집단 외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없고 적절한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 외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그럼 어떤 경우에 예의들이 있느냐 그게 이제 뒤에 3, 4, 5번이고 3번 같으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원래 수목의 집단은 토지 일부이지만 뭘 갖추는 걸 전제로 해서 명인방법 공시방 갖춘 걸 전제로 해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데 3번에 틀려있죠. 뒤에 이거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없다. 요 점에 있어서 거기 아까 앞에 질문 그거하고 구별 잘해놓으라 그 이야기고 6번에서 4번 질문하고 6번에서 4번 질문하고 구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 외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한 개의 물건의 일부가 용익물권 물권으로 객체되는 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이게 다 외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물권적 조건 물권적 조건 앞에 서론 부분에서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다만 앞에 서론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례 문제 풀 때도 끝버가면 등장하는 것이 물권적 조건이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별이 되죠.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지겹도록 나오는 소리니까. 1. 물권적 조건 행사하는 요건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과하게 물어봤던 것이 1번 지문. 귀책사, 침해자의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물권 조건 행사하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은 물권이 현재 침해를 당했으니까 침해되기 전 원만한 상태로 복구시켜달라. 요게 물권적 조건이니까 침해자에게 귀책사가 있는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특히 이런 경우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갑의 소유권 침해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내가 소유자다 건물 철거라 방해죄가 청구하는데 이 경우는 A한테 귀책 사유가 동시에 있죠. 아무튼 거 알면서 무단으로 지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동시에 뭐가 성립되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물권적 조건과 더불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례에서 을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 매각을 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그럼 물권적 조건은 누구한테 행사하고 물권적 조건은 현재 침해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 말고 얘한테 이제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데 이 건물 양수는 얘한테는 귀책 사유는 없잖아요. 내가 무단으로 지어놓은 거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왜냐? 내가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내 토지 위에 지금 나무 건물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침해되기 전 상태로 복구시켜달라는 그게 물권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침해자가 뭐 귀책사 있냐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선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내 토지 위에 쓸데없는 건물이 있다는 거야. 요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침해자의 귀책사는 요하지 않으니까 현재 침해자 병한테 철거 청구하고 대신 얘한테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 그랬네요. 귀책사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냐 이 경우는 을에게.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귀책사는 얘한테 했으니까 얘한테는 귀책사는 없지만 현재 침해자로서 방해자가 청구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갖고 놀아야 되고. 그 다음 2번은 요즘에는 이제 이게 걔네들이 믿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 이걸 묻는 거예요. 물권적 조건을 행사하는 경우에 행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행사 비용을.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겠죠? 그럼 이 철거 비용 같은 거. 요거를 이제 물권적 조건 행사하는 행사 비용 그래요. 경우에 따른 철거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 철거 비용을 두 놈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 요걸 묻는 건데 요거는 이제 물권적 조건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사실 출제할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 써서 워낙에 견해가 분분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물권적 조건을 소극적인 인용 청구권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침해 상태를 제거할 테니까 못 알아보면 내가 건물을 스스로 제거할 테니까 내가 제거하는 거를 당신은 방해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인용만 해라. 이게 물권 조건이다. 요리 보게 되면 철거를 내가 하는 거니까 비용 부담도 누가 하게 돼요? 내가. 물권을 갖는 자가. 근데 거꾸로 물권적 조건을 적극적인 행위 청구권으로 해석하게 되면 행위 청구다 그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침해 당한 자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물권 조건이다 말. 그럼 이 사례 같으면 내가 소유권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스스로 건물을 뭐 하라는 거야? 철거하라. 상대방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것이 물권 조건이다. 요리 보게 되면 철거도 상대방이 해야 되니까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서 걔네들이 믿는데 일부 책에 보면 판례는 적극적인 행위 청구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자, 나더라요. 그래서 판례가 행위 청구권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판례를 놓고도 학자들 사이입니다. 해석이 분분하니까 본다면 철거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힘들고 시험에도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왔어요. 물권적으로 행사하는 그 행사 비용을 부담을 자 누군가 관련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 맞잖아.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다만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에요. 다시 하게요. 이런 갈 때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보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험에 다시 나오기는 어렵다 하면 여러분이 벌써 머릿속에 지워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씩 들어놓게 되면 실력이 일취월장해. 무슨 말 알겠어요? 다양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다면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거의 안 듣고 그냥 대충 문대 뿐다고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돼. 그 다음 물권적 조건은 원래 글자가 들어 물권이 침해를 당해서 물권 조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이 침해를 때는 물권 조건 인정이 안 되는데 위에가 있어요. 요걸 이제 자유자를 갖고 놀아야 되니까 물론 3번 질문은 맞아요. 대항력 좀 부동산 임차권 인정되는 거에서 맞는데 그래갖고는 문제 못 푸니까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런 걸 이제 옛날에 엄청 가르쳐줬다면 을이 지상권자다. 지상권은 물건이죠. 토지 사용권을 얘기했다. 제3자애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을이 지상권 침해했죠. 그럼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얘한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에 기한 방해적 조건 행사해서 바로 직접 철거 청구를 해버려.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 침해 상태 역으로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임차권을 바꾸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임차권 침해했다.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대항을 못하니까 이자 침해 상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논리를 항상 깨우치라고 했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 못하니까 얘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임차권에 기한 물권의 조건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데 위에가 있더라는 거요. 조문 숫자 예고다라고 그러네요. 621조 등에서 이임대를 협렬해서 진짜 조문 예우세요. 숫자까지. 저번에 민사특별팔도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 조문 숫자 좀 외우고 다니시라고. 621, 620 하도 시험에 나오니까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요. 예? 저 민사특별도 물어보니까 큰 무슨 나올 때마다 숫자 말은 것도 100번은 말했을 거예요. 621조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는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협력해서 임차권에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여기 621조죠.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여전히 채권이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얘한테 임차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임차권 침해하면 역으로 이자 침해도 보호가 돼야죠. 내가 임차권자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 침해도 보호가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처럼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외적으로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이 된다?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된다. 이거 딱 정리하고. 그 대신 여기서 끝내면 문제 못 풀어. 여기 621조에서 임대인을 협력해서 등기한 거는 상당히 어렵다. 등기하기가 힘들다. 그럼 단순한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침해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보호가 될 것인가? 저 말 알아듣겠나요? 이때는 직접 물권적 행사는 뭐 하니까? 하세요. 이때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줄 채무가 있죠. 이 채무 속에는 세 가지 것이 내포되어 있어. 사용수익해줘야 되니까 일단 인도해줘야죠. 인도목은 내포됐고 수선의무가 얘한테 있는 거예요. 수리해줘야지 사용하니까. 수선의무가 여기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해, 제거 의무도 내포되어 있죠. 이 사례처럼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에서 임차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방해 제거도 얘가 해줘야 돼. 사용수익해줄 의무 속에 방해 제거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조건 행사해서 철거시켜주는데 안 하면은 얘가 뭐 하면 되고 대위, 얘가 갖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대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면은 항상 이걸 전제했을 때 임대차니까 토지를 임차인이 통상 인도받아서 점유도 하겠죠. 그럼 얘는 채권으로서 임차권 갖고 물건으로서 점유권 갖고 두 개 권리가 동시에 침해. 무단으로 건물 지어.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는 뭐 하겠지만 점유권은 물건이니까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하면 된다. 자유자적인 거 갖고 놀아야 돼요. 따라서 3번 지만 알아갖고는 문제 못 푼다 그 얘기고 4번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 물권적 조건은 물권은 분리처분 못해요. 따라서 물건이 이전하면 물권의 조건도 따라서 이전이 되고 4번이 틀렸고 물권적 조건과 불법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평존할 수 있다. 9번의 경우에 옳지 않는 것은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그러면 갑은 소유권 상실했죠. 그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갑이 을에게 물권적 반환적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 묻고 있죠.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 우리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사례잖아요. 물권과 물권의 조건은 분리처분 안 된다니까요. 시간 중 얘들 또 농담까지 하면서 얘 들어줬잖아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놈에 가서 뭐 건물 철가 뭐 망치로 뒤지고 더 터지고 온다고. 따라서 1번 질문은 당연히 맞고,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권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침해자에게 물권의 조건 행사하니까 갑은 노트북을 을이 침탈 뺏어갔다. 다시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현재 침해자는 병이니까 얘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하겠죠. 얘 말고 얘. 따라서 2번 질문은 당연히 맞고, 물권적 조건은 점유권과 소유권이 물권에 대해서 인정된다. 소유권이라고 하고 점유권에 관해서 물권적 조건을 규정해 놓은 다음에 이에 관한 규정이 다른 물권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물권적 조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없는 권리가 딱 두 개가 있죠. 뭐가 뭐예요? 유치권과 질권이죠. 그래서 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조건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유치권과 질권도 물권적 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 되죠. 질권은 우리 시험에서는 제외되지만 민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권은 물권적 조건을 인정하자는 것이 통설 대다수 학자들인데, 유치권의 경우는 침탈당해서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동시에 소멸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 규정이 없고, 대신 그런 경우는 유치권 말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을 대신 행사하면 되죠. 그런 걸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고, 거기 지금 3번 질문 이 하나를 보면서 3번 질문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시험에 나와. 규정이 없는 걸 떠올리면서 유치권까지 딱 연결해서 연구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일단 완벽하게 맞아.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갑의 건물을 을이라는 놈의 침탈 불법 점유하고 있다. 명확하겠나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다. 뺏어간 놈 임대인, 현재 점유자 임차인. 그럼 이 경우에 소유자는 두 놈 중에 누구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됐어요? 둘 중 아무나 아니고 그 정확히 읽으라. 앞구절. 현실적으로 뭐하는 놈? 불법 점유하는 놈.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 을 말고 얘는 간접 점유자잖아. 얘가 직접 점유자고, 이 직접 점유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거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명확하겠나요? 그러나 뒷구절.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간접 점유 상대로 명도 청구했다. 불법 점유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을 때 갑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다. 그럼 얘가 점유하는 건 불법 점유 아니잖아. 다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다. 이런 경우는 불법 점유 아니잖아.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가? 이 경우도 오직 얘한테만 얘가 간접 점유자, 얘가 직접 점유자죠. 이 경우에 이 간접 점유자 상대로 반환 청구 뭐 하는가? 요걸 묶었는데, 아까 불법 점유 경우는 얘한테는 반환 청구 못 했죠. 누구한테만? 현실적으로 직접 점유하는 얘한테만. 근데 요거는 불법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간접 점유자 을을 상대로 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뒷구절. 간접 점유 상대로 명도 청구했다. 여기 정상적으로 임대가 됐다. 이런 경우. 얘한테도 간접 점유가 반환 청구했다. 우리 판례입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당할 때는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했다. 5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점유권에서 자주 언급이 되죠.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이 건물을 을에게 임대 빌려줬다. 얘가 간접 점유자다.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다. 제3자 A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한 건물을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여기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 가지고 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두 놈이 다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겠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 조건 같잖아요. 따라서 일단 5번은 틀렸고, 대신 간접 점유자는
자기에게 직접 반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할 것을 청구하되 얘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서 자기에게 반할 걸 청구하죠. 207조에 나와 있죠. 점유권 207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5번 질문은 틀렸고, 당연히 이제 간접 점유도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물권적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조건은 청구권이죠. 따라서 요거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로 소멸되는가 문제가 되는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권리지만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권리니까, 따라서 물권적 조건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정이 되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조건은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다. 요거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묻는 것이 소유권에 관한 물권 조건만 물어봐. 그거는 판례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제3자 점유 침해돼서 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엔 맞는 걸로 되어 있죠. 9번에 5번은 틀린 걸로 해놨지만 10번에 2번은 거꾸로 맞는 걸로 해놨잖아요. 207조.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을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지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 점유가 소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은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방해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이 되지. 권리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나오는 저당권하고 또 하나, 그리고 지역권. 저당권하고 지역권. 이 두 개는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은 인정될 수가 없죠. 방해제거 청구, 방해방 청구만 인정되고 두 개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3번은 틀렸고, 4번이 그렇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204조 3항. 점유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돼요. 204조 3항. 요 기간은 원래 물권적 조건은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요 기간만큼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1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된다. 그래서 요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아예 시험에서 쏟아져 나와요. 제척기간이면서 동시에 출소기간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노래 불러줬고, 204조 3항 무지무지하게 물어봐요. 지금쯤 왜 물어본지 이유도 다 알 것이고, 점유보호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조건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물권조건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까 앞에 나온 건 맞고,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가담법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쉽게 풀고요. 2번 같은 거는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자는 그 부동산을 불법 점유화돼서 불법 점유 배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양도담보 그제 가르쳐 줬잖아. 가담법에서 지겹도록.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면서 소비자 자격 처리가 동시에 자기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뭐 해줬다? 이전 등기까지. 소비자 자격 처리과 동시에 담보 목적만 소유권을 지키 이전해줬다. 근데 이제 가담법이 시행이, 옛날에 이제 이 부동산의 양도담보를 우리 판례가 신탁행위로 봤어요. 소유자가 누구에게, 소유권이 누구에게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대외적으로는 얘가 소유자, 대내적으로 얘가 소유자 이렇게 봤는데, 이제 가담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동법 4조 2항에서 양도담보권은 이전 등기까지 경유됐지만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뭐 돌릴 때까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 그러면 이 건물을, 토지를 제3자 침탈했을 때, 또는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 지을 때 양도담보 설정을 얘한테 물권 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유권이 얘한테 있잖아. 소유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 청구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럼 또 하나 물어보면 이항이 나왔으니까, 그럼 2번 질문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양도담보 설정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니까,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도 얘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 청구하면 되니까 2번 질문은 맞는데, 그럼 이항이 나와서 얘는 그럼 어쩔까요?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얘는 양도담보권자. 얘는 얘한테 방해제가 청구 못할까요? 자, 지금 가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저번에 가르쳐도 이렇게 가르쳤어. 저당권만 공부 잘하면 공부할 거 없다고. 가등기담보의 양도담보도 실질적으로 뭐하고 다를 게 없다. 저당권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도 지금은 똑같은 무슨 취급한다. 담보물권 취급하죠. 그럼 답 나왔잖아. 저당권하고 똑같이 얘는 저당권자가 똑같으니까 저당권에 기한, 담보물권에 기한 방해제가 조건 행사하면 되겠죠. 양도담보권자는. 뭐 알겠어요? 얘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방해제가 청구하면 되고. 담보물권서를 취하면은 현재 판례 통설에 담보물권서를 취하고 있다고 보니까 양도담보 설정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얘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가 청구하면 되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에 기한 방해제가 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이제 이런 것도 객기적으로 다 해결할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유효한 경우에 실명법이 시행이 들어 동법 8조에서 탈법 목적 없이 문중이 명의탁한다, 배우자 상환에 명의탁한다, 종교단체 산업중에 명의탁한다. 약정이 유효죠. 이 유효니까 이 경우는 명의탁 약정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 명의탁 약정이 무효면 해지 뭐 하잖아요. 이거는 약정이 유효니까 뭐가 가능하다? 해지. 그런 다음에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했다. 맞잖아요. 이제 뭐 특별법 양도담보나 뭐 명의탁 대충 하니까 2번 3번 재밌잖아. 외우는 거 아니고 참 능수능 푸니까 푸는 나도 참 뿌듯하고 얼굴이 화사하게 피고 얼마나 좋아. 좀 알면서 푸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요것도 하도 사례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미등기 무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건물 반환 청구했다. 4번은 틀려있죠.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조건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판례인데 사례 문제로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갖고 놓으셔야 돼요. 잠깐 7번 보세요. 이건 원래 사례로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등기 건물에 무허가라 해도 뭐 상관이 없고 미등기 건물 신축했으니까 얘한테 매각을 했다. 그러면 건물 얘한테 인도하고 잔대금 자지급했다. 그러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얘는 뭐가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얘가 점유하고 온다고 주는 거 이렇게 건물 인도했다고 주니까 소유자는 아니고 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3자가 침탈 뺏어갔을 때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하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못해요. 얘는 소유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누가 해야 되냐? 갑이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하나 매도인이 현재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청구를 행사하면 되고, 얘가 행사 안 하면 매수는 매도인을 대의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하면 되는데, 이때 사례 문제 꼭 이건 물어봐요. 지금까지는 소유권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뭐 했다고 주어놔? 그래야지 점유했다고. 뺏어가면은 얘 뭐가 통지 침해당한 거예요? 점유권이. 근데 얘한테는 이제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점유권은 같잖아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면 돼요. 이런 걸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사례 문제 풀 때. 그러나 4번 지금 자체 틀렸고 5번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다 물권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것이 인도받아서 점유한 경우는 뭣도 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는 물권적 조건도 행사할 수 있고 등기가 안 된 임차권 같은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권도 갖고 놓으셔야 되고 애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2번의 경우에 여기는 최근 판례까지 지금 넣어놨던 데 보니까 어른 갑소유 액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 소유하고 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요즘에는 이 상설이 막 본 시험에서도 이렇게 목적물인 부동산도 X토지, Y건물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어. 그 잘 빼버리면 간포도 안 돼. 그냥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죠. 그 위에 을난 놈이 Y주택을 무단으로 지금 건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XY 붙여놓은 거예요. 갑이 X토지 소유자. 근데 을난 놈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뭐 했다? Y건물 무단으로 지었다. 요 스토리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그냥 들어가니까 사람 정지사납게 만들었지. 요즘에 젊은 것들이 출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어른들이 보는 시험도 자꾸 는가 모르겠어. 1. 갑은 예를 들어서 X토지 점유로는 부당이득분을 청구했었다. 보세요. 얘는 지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당한 권한 없이. 그냥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일단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갑은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이 경우는 불법행위도 성립될 수 있어요. 왜냐?
얘가 지금 갑오토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행위 성립되려면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귀책사고 있고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법에 허용하니까 위법한 행위를 범했고 또 동시에 불법행위 성립되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3번처럼 물권적 조건 행사하는 방법도 있고 의뢰돼서 건물 철거 및 엑스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4번의 경우에 병이 을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거 잠깐 뒷판 보세요. 우리가 엊그저께 전세권 공부할 때 물론 현행법상 인정되는 법정이상권이 총 4개가 있죠. 현행법상 그 중에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366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305조 1항이죠. 나머지는 이제 특별법이 있고 이 305조 1항이 전세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법정이상권인데 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일단 법정이상권 동일인 소유다 찢어져야 되니까 토지 건물 동일인인 갑소유다 기억을 다 살려보면 그런데 이 건물 위에다만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럼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원래 철거를 해야 되지만 철거하게 되면 목적물 있을 전세권도 소멸이 되니까 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달라지면 전세권자 말고 누구? 전세권 설정자 얘한테 305조 1항에서 법정이상권의 성립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니까 철거 안 해도 된다. 그 전세권도 그래도 존속한다. 이런 소설인데 이게 305조 1항이죠. 나처럼 표정 짓지 말라니까요. 그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나 심장이 멈춰 불라고 그래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지금 물권법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 몇 마디만 기억을 빨리빨리 되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305조 1항이야. 그럼 이거는 스토리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건물 소유자에게 이걸 뭘 바꿔치기 잘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전세권자로 바꿔치기 잘해요. 전세권자가 법정에서 취득한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이유는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한 권리니까. 그러면 4번 지문 확인하세요. 4번 지문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병이 을로부터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았죠. 이때 을이 건물 소유자인데 얘한테 305조 1항에서 법정이상권 인정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건데 인정될 여지 없죠. 왜 없을까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305조 1항에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전세권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5번의 경우에 요게 이제 2010년도 가장 최근 판례인데 그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5번 판례까지 나왔다고 가르쳐 줬는데 요걸 구별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 경우에 요 을란놈이 여기다 Y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요. 그럼 얘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라 철거 청구는 당연히 해요. 근데 얘는 소유자로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퇴거하라고 청구는 안 되죠. 원래 우리 시험은 요게 몇 번 나왔죠. 얘한테는 퇴거하라고 청구 뭐 한다니까요?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는 자니까. 기억나나요? 요거하고 구별하는 판례 2010년도 5번 판례인데 요거는 그동안 안 나와도 작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이 건물을 병에게 뭐 해줬다? 임대. 그럼 얘가 임차인으로서 Y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니까 이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철거 청구는 안 되잖아. 이건 알아듣죠? 철거 청구 상대방은 시험에 지급도 나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도록 해.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임차인 여기에서 퇴거를 해줘야지 나가줘야지 얘한테 철거 청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임차인처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 이런 자한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하죠. 그 5번이 틀려있잖아. 구별 잘하세요. 이런 거 이제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어. 왜?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가 돼버렸어. 하도 이런 사례가 지겹도록 한 7, 8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자 퇴거 청구 안 돼요.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이 건물을 점유한 자 A한테 퇴거 청구하는 거요. 5번이 틀렸고 13번의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은 1. 갑의 부동산을 을이 불법 점유 중인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 소유권 병액 양도 이런 사례가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지겹도록 나와요.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물권 조건 행사 못해요. 맞잖아. A 소유 부동산이 갑의 1번 저당권, 을의 전세권, 병의 2번 저당권이 순차로 설정된 경우 종래 우리 시험에서 전세권 대신 임차권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임차권을 중간 임차권 그러죠. 근데 그게 시험에 지겹도록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엇을 또 바꿔서도 많이 내고 전세권으로 해. 원리는 똑같죠. 누가 경매 청구하든 중간에 끼있는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 원래 임차권으로 우리 시험에 한 10번 나왔던 거를 하도 지겨우니까 전세권을 바꿔내고 엊그저께 민사특별할 때도 또 가르쳐줬고. 3.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1일 병이 을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하는 경우 갑은 누구한테 방해적을 청구하냐? 현재의 침해자는 병이죠. 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한테 철거 청구하되 손해배상 청구는 이 경우는 을에게 해야 되겠죠. 병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불법인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걸 구별을 항상 해야 되고. 4번의 경우에 갑의 자전거를 수리해서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해서 을이 자전거를 유치 영파겠나요? 영어는 유치권 성립이 돼요. 근데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했다. 그러면 을은 점유 상실했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은 소멸이 되니까 을은 유치권에 의한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틀려있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조건 행사 못해요. 틀렸잖아. 이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대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경우에 을은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면 되죠. 점유권이 침해됐다 해서 요거는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그 10번에 4번 지문에 나왔다시피 204조 3항 제척기간 몇 년? 침탈 당한으로부터 1년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조건을 침탈 당한으로부터 1년이 행사하면 되고 그래서 점유를 해보가면 유치권은 다시 뭐한다? 부할. 요 과정을 하도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정렬함. 완벽. 이런 거 틀려보면 이제 점수 딸 게 없어요.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의 경우는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 이전인데 이제 이것도 쉽게 해결하겠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뭐인가요? 5번 질문은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 이전 이거 뭐예요? 예? 소유권 그러지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빨리 판단하라. 뭐 그저께 피웠는데 부동산 이전인데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채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은 이제 소멸이 되겠죠. 부정성 때문에 이때 소유권 인입기 말소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데 이건 뭐 물어봤나요? 여기는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양도담보 설정자 갑에게. 그러면 돈 갚았으니까 양도담보권은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니까 말소 청구해야죠. 요거는 내가 소유자니까 말소시켜라 그 이야기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요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원인무효 등기 요게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방해제거 청구권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갑의 토지에다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방해제거 청구하죠. 요거는 이제 요즘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 더 많이 나온 거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놨다. 그럼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겠죠.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무엇 일종이다? 방해 제거 청구 일종이죠. 요게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건 묻는 거예요. 5번에서도 여기서도 양도담보 설정자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 돈 갚았으니까 부정성 때문에 양도담보권 이미 소멸이 됐는 거야. 그 등기는 있더라도 원인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다 등기 뭐해라 말소시켜라.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조건 행사하니까 소멸시로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저기 11번에 1번 지문에 써 있는 것이 13번 5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